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대출이라는 단어,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죠. 세상의 모든 대출, 그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내 인생의 타이밍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오늘 대출의 역사부터 지금의 흐름까지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드릴게요.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도사 숑군입니다. 부자는 자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불리고 일반인은 자기 노동을 담보로 생존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정보입니다. 같은 이율,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다 활용하고 누구는 모르고 지나가요. 대출 모르면 불안해서 못 쓰고 알면 기회가 생깁니다. 요즘 같은 금리 변동기, 정책이 바뀌는 타이밍에 대출을 모르면 그냥 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대출의 시작은 오래전 고대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갑니다. 고리대금이 있었고 부채 문서도 있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땠을까요? 1960, 80년대까지만 해도 대출은 특권이었습니다. 은행은 대기업 재벌에게만 돈을 빌려줬고 일반 서민은 사채를 이용해야 했어요.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이 세 번의 큰 사건을 거치면서 대출은 제도화되고 대중화됩니다. 즉, 국가가 대출을 관리하는 시대가 된 거죠. 사채 쓰면 망한다. 이런 말 한때 진짜였습니다. 월 3부, 5부이자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국가가 관리하고 보증기관이 붙고 금리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흔하게 받는 전세자금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지금은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지 그전에는 전월세 대출은 사금융, 사채의 영역이었어요. 지금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이자는 높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 안에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대환대출 플랫폼도 그렇고 신용대출, 주담대 플랫폼도 그래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은 창업을 할 때 청년 정책자금 또는 미소금융으로 저금리나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예전에 창업한다? 그럼 무조건 사채였어요. 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했던 이런 고위험 대출을 이제는 정부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아는 사람만이 좋은 시점에 좋은 상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못 빌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신용점수, DSR, 한도, 금리, 보증, 이거 하나만 잘못 걸리면 인생 10년 고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흐름만 정확히 알아내면 내 자산을 불리는 도구로 쓸 수 있어요. 대출도 순서가 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간편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카드로 현금 서비스 같은 대출을 받으면 다음 스텝이 없어요. 급전 대출은 아무것도 대출이 안 될 때 가장 마지막 순서에 고려하는 대출이거든요. 따라서 대출 순서를 안 지키면 나중에 아무리 금리가 좋아도 금리가 싸져 있어도 못 씁니다. 그래서 대출은 순서 게임이에요. 그리고 누가 가장 순서를 잘 짜느냐, 그게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대출을 무서워할까요? 대출의 허들이 왜 높아진 걸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요.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자체에 떠도는 그런 불안한 뉴스, 영끌이라든가 전세 사기, 이런 뉴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볼게요. 금전적인 부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가장 먼저 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집 살 때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거나 뭐 40년, 길게는 50년인데 연봉 5천인 사람이 4억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연봉 5천을 한 푼도 안 쏘고 8년 동안 상환해야 다 상환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받는 거 다 모아야 상환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여기서 마인드적인 장벽이 생기는데 그 원금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강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부동산으로 대출 받은 거는 안 갚아도 돼요. 그거 갚는다는 생각, 내 돈으로 갚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자체가 허들이거든. 내가 선을 걷거든. 내가 이 5억을 어떻게 갚아? 내가 연봉 5천밖에 안 되는데 10년 더 걸릴 텐데 이거 어떻게 갚아? 그러면 대출이 줄어들고 금액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출 원금을 내 돈으로 갚는다는 생각을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내 집 마련했어. 혹은 상가를 샀어. 건물을 샀어. 매입할 때 대출을 받잖아요. 거기서 이자 내고 살다가 그 집을 팔았어. 그럼 내가 갚던 대출이 남아있잖아요. 그거 대출 누가 갚아줘요? 새로운 매수인도 대출 받아서 내 원금 상환해 주는 거예요.
건물 대출, 상가 대출도 마찬가지. 거기서 월세 받고 혹은 내가 사업해서 대출이자 내다가 그 부동산 처분할 때 매수인이 상환해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으로 대출 받은 건 내 돈으로 상환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 그리고 내 집 마련 대출은 우리가 30년, 50년 상환하지만 대한민국 평균 주담대 사용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이자 내고 살다가 세 주거나 매도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정을 길게 하더라도 5년, 7년 안에 그 원금은 사라진다. 이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 집에서 계속 살 거예요? 평생 살 거야? 25평에서 시작했으면 30평대로 넘어가거나 혹은 내가 이제 50대가 넘어갔어. 그러면 40평대 안 살고 25평으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을 팔면은 부채가 자연스럽게 갚아진다. 그래서 이게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대출이 상환이 되고 늘어나고 줄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금을 내 돈으로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달 월세 내는 것과 이자를 내는 것과 2년, 3년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자는 1,000만 원, 2,000원, 3,000만 원 이자는 나갔지만 내 자산은 남아있잖아, 부동산이. 그리고 흔히들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내 돈도 녹지만 내 빚도 녹는다고요. 내 빚이 녹으면 부동산은 그 실물의 가치는 더 오른다고. 자본주의가 계속 생존하는 한. 그래서 원금을 전체 상환해야 된다. 이런 금전적인 부담은 이렇게 허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전 국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지금 40, 50 세대 그리고 30대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금리가 몇 프로예요? 예금이자 2%, 3%고 대출이자 아무리 높아도 4%, 5%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 그때 금리가 몇 프로였어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기였어요. 다 같이 잘 살아. 대한민국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옆집도 잘 사는 세대야. 그래서 금리가 높았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사업해서 저축해서 이자만 넣어놔도 연 20%, 30%짜리도 있었어. 그래서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저축해서 3년, 4년 축적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예금 금리가 20%면 대출 금리는 몇 프로일까요? 은행은 어떤 조직이에요? 예금을 받아다가 예금 금리 이상으로 대출 금리를 내보내잖아. 그럼 대출 금리는 아무리 싸도 25%, 30%야. 그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원금의 3분의 1을 1년 동안 내야 돼. 3년만 지나면 이자가 더 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빚보증 서서 잘못된 사람 너무나 많은데 너 왜 그러니? 대출 받으면 망해. 이런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돼.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는 사회 전체가 잘 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한번 비틀어서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개인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개인이 어려운 상황을 뚫어내고 은행이 이자를 받아서 그 당시에 부동산을 샀어 봐. 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에. 그런 사람들은 고금리 부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됐을까? 자산가가 됐을 겁니다. 개인한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금리가 높았지만 그때 대출을 받아서 실물에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 10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모님과 다르단 말이에요. 모두가 살기 쉽지 않아. 금리가 낮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활용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을 대출의 순서에 맞게 최적의 구조화의 대출을 사용해서 자산을 사들여야 된다. 부모님과의 세대는 다르다. 거기서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포탈 뉴스만 봐도 그리고 TV만 커도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불안한 뉴스들이 인풋이 계속 들어옵니다. 영끌로 망한 사례, 전세 사기 입어서 돈을 날린 사례, 이런 부정적인 정보들을 내가 보고 듣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내 무의식 속에 영끌로 망했대. 대출 받으면 안 돼. 경매 시장에 쳐봐. 저렇게 많은 아파트들 나오잖아. 이런 생각들. 그리고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당할 바에는 내가 월세로 살지. 이런 생각들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끌로 망하는 사례를 보면 대출은 받아도 좋다고 하지만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 가능한지, 내가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영끌로 망한 사례가 소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출도 받지만 이거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고 대출을 정리할 건지 이런 플랜이 정확히 세워져 있다면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 사기꾼이 맘먹고 작정하면 속일 수 있겠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해서 계약 상황에 대해서 무지해서 전월세로 들어가는 이 집이 비싼지 싼지 이 대출이 얼만큼 껴있는지 근저당이 뭔지 이런 배경 설명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이런 대출이라는 상황을 알아냈다면 이 전세 사기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대출 마인드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마인드적인 장벽을 허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벽을 넘은 사람은 계속 넘지. 더 좋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더 좋은 자산을 갈아 끼고 이 마인드를 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나의 돈의 가치가 녹듯 내 월급이 녹듯 그냥 녹아져 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제대로 쓰면 무기, 모르고 쓰면 족쇄가 됩니다. 대출을 안 쓰는 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대출을 몰라서 당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세요. 제가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쇼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